과거 M16이 처음 등장했을 때 바비 인형을 만드는 마텔에서 이 총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무로 된 기존의 소총과는 달리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장난감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총이 등장하면서부터 인류의 역사는 급변했습니다. 역사를 바꾼 수많은 총들 중에서도 한 획을 그은 유명한 총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M16입니다. AR-15이라는 소총을 개량해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 총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총이죠. 군필자라면 이 총을 한 번쯤은 봤을 것이며 군필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영화와 게임에 등장하는 이 총을 모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연 자유세계의 수호자라는 별명이 붙은 M16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M16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려면 먼저 AR-15이라는 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M16과 비슷하게 생겼죠? 사실 이 총은 M16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총을 기반으로 M16이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M16을 만든 유진 스토너는 원래 전투병이 아닌 항공기 정비병이었는데 아말라이트라는 항공기 관련 회사에서 일하면서 1957년에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적용해 경량 소총 AR-10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AR-10은 AR-15로 AR-15는 M16으로 변화하면서 현재에 이르렀죠. 재미있는 것은 이 총을 아말라이트라는 회사가 만들고 1959년에 자금난 때문에 특허권을 총기로 유명한 회사인 콜트사에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는 AK-47과 함께 전세계 대부분의 군대가 사용하는 총기의 양대 산맥이 되었죠. AK-47도 마찬가지지만 테러리스트들도 이 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M16 그리고 이를 개량한 M4는 특허권이 만료되어 누구나 카피 버전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은 기간 만료가 되지 않아서 똑같은 총을 만들어도 M16, M4라는 상표명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일,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똑같은 총을 이름만 다르게 해서 출시하기도 하죠. 이 총은 이후 의외로 베트남 전쟁에서 사랑받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 초기에는 미군이 M14라는 소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M14는 총 길이가 길고 반동이 강해 정글에서의 전투 그리고 기계화 전투에 적합하지 않았죠. 반면에 위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탄환을 사용하는 M16은 짧은 길이와 적은 반동으로 정글전과 기계화전에서 사용하기 편했고 기존의 무기를 대체하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미국을 포함한 자유진영은 M16을, 베트콩의 공산진영은 AK-47을 주력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베트남 전쟁은 이념뿐만 아니라 두 개의 총도 대립했던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투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M14는 가격이 비싼 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미군들의 무기에 불필요한 돈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효과적이지도 않은 오래된 무기를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것이죠. 이미 미 공군에서는 M16을 채택해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M16이 가격이 더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총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증명되었습니다. 맥나마라의 정책에 따라 미국 내 모든 군대가 M16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원래는 이를 대체할 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미국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한동안 M16은 미군의 주력 소총이 됩니다. M16을 만들 때 이례적으로 총기 제작에 플라스틱 부품을 사용했는데 이 덕분에 당시 총치고는 매우 가벼운 무게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대로 된 총이 아닌 장난감 취급을 받기도 했죠. 플라스틱 재질인 탓에 내구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이 M16의 단점으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M16이 보급될 당시 콜트사는 M16의 신뢰성을 부풀려 청소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병사들은 M16의 청소 도구를 지급받지 못했고 총기 청소 방법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죠. 심지어 초기에 미군에게 보급된 탄약에 쓰인 화약은 불순물이 많은 저급 화약이었고 이로 인해 총을 쏘면 내부가 금방 더러워졌습니다. 덕분에 M16은 고장이 매우 잦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초기형 M16은 총열에 크롬 도금이 되어 있지 않아 부식될 가능성도 컸습니다. 습한 정글 환경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 문제는 개량형인 M16A1이 보급되고 철저한 총기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M16이 처음 보급되었을 때는 전투 중 사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총기 고장으로 M16이 발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병사들은 전리품으로 노획한 AK-47을 사용하기도 했죠. 이럴 거면 총을 왜 준 걸까요? 우리나라도 이 총을 널리 사용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M16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왔기 때문이죠. 전쟁이 끝난 뒤인 1968년부터 제식 소총으로 지급했으며 1974년부터 1985년까지는 M16을 라이선스 생산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M16의 종류 중에는 이름 뒤에 A1, A2, A3, A4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총의 버전을 의미하며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개량된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2019년 미 육군은 병사들을 위한 새로운 소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M16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총기들은 머지않아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미 지금도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후방부대에서만 이 총이 사용되고 실제 전투를 수행하는 병사들에게는 다른 총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악평을 받기도 했지만 자유진영에서 M16이라는 총이 널리 쓰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라지더라도 이 총은 분명 하나의 시대를 대표하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AK-47의 가격은 $10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AK-47의 소 3-4마리의 가치를 매겨 화폐처럼 거래하기도 했죠. 이 정도면 총기계의 비트코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총기의 등장 이후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총들은 손에 꼽히는데요. 그 리스트에 절대 빠지지 않는 총이 바로 소련 태생의 AK-47입니다. 미국의 M16이 자유진영의 상징이라면 AK-47은 공산진영과 테러리스트 세력의 상징으로 불리죠. 영화, 뉴스게임은 물론이고 실제 분쟁 지역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 총, 과연 어떤 역사와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AK-47이라는 이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AK는 아부토마트 칼라시니코바, 즉 러시아어로 칼라시니코프 자동소총이라는 뜻이고 47은 개발이 완료된 1947년을 의미하죠. 이 총을 설계한 미하일 칼라시니코프가 총기 설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차 대전이었습니다. 그는 독일군과의 전투 중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이곳에서 전우들이 독일군의 자동화 무기를 칭찬하고 군인 2~3명당 소총이 하나씩만 보급되던 소련군에 불만을 가지는 걸 알게 되었죠. 병상에 누워있던 칼라시니코프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스케치와 실험이 AK-47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소련은 새로운 제식 소총을 찾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사용하던 슈투름게베어 사사 돌격 소총의 개념이 큰 영향을 미쳤죠. 중간 위력 탄환을 사용하는 자동 소총이라는 개념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여러 경쟁작들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미하일의 설계였고 1949년부터 이 소총은 소련군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AK-47은 소련군의 상징적인 무기가 됩니다. AK-47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신뢰성이었습니다. 진흙탕에 빠져도 모래가 내부로 들어가도 눈과 비를 맞아도 웬만해서는 작동을 멈추지 않았죠. 이는 정밀도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내부 구조의 여유를 크게 둔 설계 덕분이었습니다. 명중률은 서방 국가의 소총보다 떨어질 수 있었지만 소련은 전쟁터에서는 정확성보다 작동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AK-47이 서방 세계에 처음 알려지게 된 건 1956년 소련군이 헝가리 혁명을 진압할 때였습니다. 덕분에 수천 명이 사망했고 13,000여 명이 부상당했죠. 첫 등장치곤 꽤 파격적이었네요. 이 총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데에는 냉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소련은 공산권 국가와 친소 성향의 정권, 그리고 각국의 혁명 세력에게 AK-47을 대량으로 지원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도와 생산 설비까지 함께 제공했죠. 덕분에 AK-47은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현지 생산되며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덕분에 지금도 AK-47은 세계 곳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AK-47은 우리나라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군의 대표적인 제식 소총이 바로 이 AK 계열 총기이기 때문이죠.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AK-47을 지원받아 사용했고 이후에는 자체 생산까지 하게 됩니다. 반면 남한은 M16을 사용했으니 한반도는 냉전 시대에 두 총이 직접 맞서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AK-47은 생산량조차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총기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7천만 정 이상, 많게는 1억 정이 넘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된 소총이라는 기록입니다. 너무 흔해진 나머지 일부 국가에서는 트럭이나 염소와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는 농담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AK-47은 테러리스트와 반군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값이 싸고 구조가 단순해 제조도 쉬우며 최소한의 훈련만 받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정규군에게 이상적인 무기였죠. 이런 이유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AK-47이 널리 사용되며 일부 국가의 국기나 문장에는 AK-47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동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모잠비크입니다. 모잠비크의 국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AK-47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 국기에 총을 그려 넣을 생각을 하다니 제정신은 아닌 것 같네요. AK-47 역시 한 가지 형태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생산성과 내구성을 개선한 AKM, 소구경 탄환을 사용하는 AK-74, 그리고 현대화된 AK-12까지 계속해서 개량되어 왔죠. 흔히 구식총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현역으로 진화 중인 무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AK-47의 설계자인 칼라시니코프가 이 총으로 큰 부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소련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고 무기 설계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더 재밌는 건 그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은 보드카 브랜드와 TV쇼에 출연해 AK-47의 발명가라는 타이틀로 꽤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건데요. 어찌됐든 AK-47은 냉전과 현대 분쟁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남게 되었고 미하일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 해피엔딩이네요.